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7명이 오늘 조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연결해서 설명 들어보겠고요. 저임금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겨우 78만 원이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88만 원 세대는커녕 77만 원 세대가 되는 셈인데 더 낮아지고 있는 청년 소득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의견 전해드립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시사자키 연말 특집 2017년의 사람들 그 5번째 순서인데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고발한 여성들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밖에서 본 한국 올해의 국가 2위로 한국이 꼽혔답니다. 이런 뉴스들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개헌 투기 연장에 대한 여야 간 이견 때문에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57명이 조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오늘 그 성명 발표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최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선 의원 57명이 전원 참석한 성명에 동참하신 거죠? 예, 전원이 동참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런 성명을 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국정농단을 일삼은 정권이 무너지고 국민의 열망을 담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광장에서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정권 하나 세우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 사회와 정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라는 명령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예. 국민이 바라는 투명한 정부, 민주적인 정부, 정치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모든 내용을 담은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어서 초선 의원들이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예. 개헌 투기가 이대로 가면 연말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활동 시한을 더 연장하자고 하고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연장하더라도 2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꾸 이걸 좀 그냥 기간만 연장하고 2월 말이라고 못 박지 말자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거기에 얽매여서 그런 주장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내년 6월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선거 전략상 개헌 투표와 동시에 지방선거를 하면 아마 자기 당에 유리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한 결과가 아닐까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동시에 하면 불리해진다 이것 때문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근데 만약의 경우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개헌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실 그거는 유불리가 없는 거 아닐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아마 이제 각 당별로 처한 입장이 달라서 그런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오늘 또 자유한국당의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예. 지금 개헌 논의 지지부진한 거는 여당 탓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그게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역대 정부에서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대통령이 개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자고 나선 경우가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개헌에 대한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약속한 대로 하려면은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최소한 개헌안이 발의돼야 되고 이 안이 5월 초에 국회를 통과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6월 13일 날 개헌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면은 개헌 특위를 연장하더라도 최소한 개헌안이 2월 말까지나 3월 초에는 완성하겠다는 약속이 서로 되어야 연장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까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만 정치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권력구조 문제인데 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금 대략 생각하고 있죠. 맞죠? 그것도 뭐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뭐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뭐 분권형 대통령제를 또 바라는 의원분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터놓고 우리가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예. 작년 우리 광장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뜻만 잘 받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터놓고 개헌 투기에서 논의를 했는데 아무런 진척을 못 본 거 아닙니까? 그 역대 국회에서도 보니까 개헌을 많이 연구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뭐 답을 몰라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 각 당이 정말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하신다면 답은 금방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를 놓치기 싫어하실 것 같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국회 권력을 강화해야 되니까 내각제 쪽을 선호하는 것 같고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당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권력 구조하고 선거제도 개편과 서로 연계해서 토의를 하면 양쪽이 다 뭐 100% 서로가 만족은 못하더라도 서로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찾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요. 지금 진도가 나가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더 눈을 좀 뜨시고 압력을 넣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 그러니까 오늘 초선 의원들이 연명으로 성명을 낸 것도 국민들이요 이제 관심 갖고 개헌에 대해서도 압력 좀 넣어주세요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성명 낸 이후에 무슨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또 있나요? 뭐 아직 구체적인 활동은 저희들은 없지만요. 계속 개헌론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었습니다. 이제는 88만 원 세대가 아니라 77만 원 세대다. 네, 작년에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78만 1,000원이었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2013년에는 90만 원대였는데 3년 사이에 10% 이상 떨어진 거라고 하니까 뭐 추락하는 소득의 날개는 없다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네요.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 연결해 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죠.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어제 이제 기사 헤드라인으로는 주로 77만 원 세대 탄생이라고 나갔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30대 이하의 청년 가구들의 전반적인 소득이 줄고 있고 이에 반해서 부채는 늘고 있으며 생활 수준이 좀 낮아지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0세 이하 청년 가구의 전반적 소득이 낮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1분위 가장 낮은 분이. 그러니까 즉 저소득 30대 이하의 그 평균 소득이 얼마요? 78만 1,000원? 네, 78만 원대. 네. 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면서요? 이게 저희가 이제 좀 더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요. 이게 가장 낮은 분위는 이제 파트타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어쨌든 파트타임 일자리들도 경쟁이 심해지고 어쨌든 이제 이 소득 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이건 최저임금 인하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최저임금 작년의 경우 6,030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그렇게 근무하면 그래도 한 96만 원 이상이 되는데 맞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까지 일을 못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업장에 있든지. 네. 예. 그러면서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지금 평균적으로 좀 내봤을 때 이 30세 이하 가구의 부채 증가 속도가 전년 대비 42% 증가.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은 2030 세대들의 부채 증가가 모든 세대들을 아울러서 가장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42%나 증가했다고요? 네네. 그 부채의 이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도 있나요? 일단은 그 부채별로 통계를 보다 보면은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석할 때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자금이나 아니면 생활비를 목적으로 부채가 초기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게 3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결혼 등의 이유로 이제 집을 장만해야 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의 비중이 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그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빚까지 있으면 빚 갚느라고 그 적은 소득에서 또 돈이 나가면 어떻게 삽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어쨌든 적은 소득에서 빚까지 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생활비 어떤 부분을 포션을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체로 조사해본 분석에 따르면은, 결국 이제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생활비 어떤 항목을 줄이냐라고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식비나 교육비, 저축, 이런 이제 당장의 어떤 음식 값을 줄이거나 아니면 자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는 방식으로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비, 교육비, 저축. 네. 저축은 아예 생각도 못 하겠군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요. 예. 또 실제로 빚을 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저소득층 가구들 중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빚으로 상환한다고도 합니다. 버는 돈의 3분의 1을 빚 갚는 데 쓴다? 네, 맞습니다. 우리 청년 유니온이 보기에 지난 몇 년 사이에 오히려 저소득 청년 가구 소득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 핵심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일자리의 양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예. 소위 청년 실업으로 표현되는 실업률이 전체 연령대 실업률보다 3배, 4배 육박하는 상황이 일단 기저에 깔려 있고 설령 취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당수가 불안정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고 또 이제 한국의 어떤 생활 수준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높은 고비용 구조로 점점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서 소득 청년 가구의 어떤 생활 수준이 더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올해는 이게 이제 오늘 발표된 건 작년 통계니까요. 네.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기대하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이게 사실 뭐 정부의 정책 의지만으로 일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않고요. 어쨌든 기업의 어떤 이 생산의 어떤 재분배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복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조각화되어야 한국 사회의 이 만성적인 저임금, 저소득 구조를 좀 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년, 2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청년 유니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내년도에 뭐 통상적인 인상폭보다 높기는 했지만은 한국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좀 중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제 재원도 3조 원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준만큼의 일자리 감소는 안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서는 이 주유소 아르바이트생들을 없애느라고 셀프 주유소로 막 바꾸고 이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던데 그런 게 이 청년 유니온 측에서는 피부로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까?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노동의 어떤 일자리 추이를 진단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어쨌든 뭐 말씀하신 사례들도 이용화를 하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옳은 방향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사안들은 뭡니까? 일단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 수준을 보전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소득 가구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부채, 건강 이런 네.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최근 동향 좀 정리해 볼까요? 예, 홍준표 대표 무죄 확정 이후에 말씀드렸지만 투트랙이에요. 김성태 원내대표 지위로 이제 여권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고 뭐 예. 예컨대 임종석 비서실장 UAE 특사 방문 관련해가지고 공세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청와대 앞에서 시위성 그렇죠. 했죠. 예.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전략공천 카드를 꺼냈어요. 네. 그 원내 지도부는 청와대랑 싸우고 당 대표는 선거를 챙긴다. 그렇죠. 역할 분담인데 예. 홍 대표 최근의 발언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해도 무방하겠죠. 거기 후보군이 많으니까. 네, 그 외에 우리가 취약한 지역은 꼭 경선으로 뽑아서 선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 당내 구체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TK 지역하고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략공천으로 갈 수 있다. 왜 인천이냐? 인천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잖아요. 예. 시장을 그 친박계지 않습니까? 유정복 시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예, 예. 대구 경북하고 인천은 경선을 하고 네. 나머지는 경선 없이 전략공천? 그렇죠. 왜 그런 거냐. 예.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꼭 자유한국당이 아니라도 특히 자유한국당 지금 당의 경쟁력 있는 인사가 많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TK 네. 지역 제외하고는. 당 내에. 그렇죠. 그러면은 바깥에 좋은 인사를 영입해야 되는데 과거에 다른 당들도 보면은 밖에 있는 인사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 이러면 이게 사실 불쏘시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그렇죠. 그런데 새로 영입되는 사람은 기존에 당에 있던 사람보다는 경선에서 좀 불리하다. 그럼요. 그리고 어느 당이든지 간에 당원 경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바깥의 인사가 갑자기 들어와서 당내 경선에 통과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괜찮은 인사가 있어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지만 공천 준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선은 없고 그냥 바로 공천을 줄 테니 들어와라.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 경선 통과도 어렵고 또 당내에서 경선하다 보면은 많이 다치잖아요. 네. 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좀 맷집이 있는데 공격을 받으니까. 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어렵죠, 그게. 네. 뭐 지역별로 영입 대상이라고 벌써 몇몇 언론에 이름까지 나오던데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18대 국회의원 지낸 홍정욱 헤럴드 경제회장, 그리고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지낸 김병준 교수. 김병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리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렇죠. 안 된 예. 그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예. 당내에서 이제 김용태 의원 젊으니까 예, 아무래도 예. 부산시장으로는 뭐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친형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이런 이름이 나오고 경기도지사로는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 등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다 자기 생각하고는 별개로 당에서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일단 거론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바로 기자들이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오늘 당장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장제국, 안대희 안 한다. 둘 다 부산 쪽인데. 예.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은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나갔을 때 승산이 있다. 확신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그게 첫 번째 조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여의치 않다는 거죠.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산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죠. 장제국 안대희도 예. 부산한다. 예.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바깥의 환경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예컨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뭐 다 잘 안 된다. 그래서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1대1 구도가 된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후보 자리가 꽤 매력적일 수 있죠, 지금보다는.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영입 대상 지역, 서울, 뭐 부산, 뭐 경기 등등에 내가 한번 나가보겠소라고 준비하던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병수 현 시장이 홍 대표가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예. 아마 공천 안 될 걸로 보는데 이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그래요. 예. 아까 경기도 최준경 뭐 전 장관 이야기 나왔지만은 그 남경필 지사는 무조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경필 지사는 현재는 바른정당 소속이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자뷰 현상이 있는 게 지난 대선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영입해가지고 꽃가마 태워가지고 범보수 후보로 뭐 하겠다 이런 뭐 이야기 나오고 전격 귀국해갖고 한동안 또 네. 새머리도 하긴 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물러나고 나니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또 이제 막 주목을 받고 지지율도 오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분도 안 나간다 그랬죠. 여러 계산이 있었겠지만요. 둘 다 연속해서 안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가지고 뭐 이인재, 김진태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 그 당시 새누리당 안에 있던 인물들이 경선해가지고 결국은 홍준표 지금 이제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랬었죠. 결국 바깥에 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예. 지방선거도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바깥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인물들이 뭐 떨어져도 다음 총선까지 내다본다 이런 계산이 아니라면은 쉽지 않아지고 그럼 결국은 원래 그 얼굴들 뭐 후보를 내긴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좀 올라가든지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지방선거 내가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줄을 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 이름을 아무리 거론해봐야 거론된 사람들이 들어오겠다는 것보다는 안 들어오는 쪽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입에 다물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까지 그렇죠. 보려고. 예. 특히나 뭐 거론됐던 사람 가운데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지낸 김병준 뭐 국민대 교수 같은 경우는 정말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곧 선거 나간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딱 손살에 칠 것 같은데.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은 있어요. 범보수 단일 후보, 범야권 단일 후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의 단독 후보라고는 뭐 어렵다.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조금 빨리빨리 그 스텝을 밟고 있고 뭐 당 안팎에서 이름도 거론되지만 절대 조속한 시일 내에 안 된다. 그 말이군요. 그렇죠. 당의 체력을 올리는 게 첫 번째죠.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연말특집 2017년의 사람들 오늘 그 5번째 순서인데요. 올 한 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단어가 바로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나도 당했다. 미투 캠페인이 들불처럼 번졌죠. 우리나라에서도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말하기 대회가 벌써 10여 년째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의 사람들 두 분을 초대했는데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김혜정 부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번 성폭력 피해 생존자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신 단단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단단 씨는 가명이죠. 네. 단단하게 살자 이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올해의 단어로 페미니즘 동의하세요? 두 분? 네, 올해 정말 강타한 단어인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그 할리우드 배우들의 연설 영상이라든지 유엔에서의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랑은 좀 다른 점은 이제까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같은 이런 여성 인권에서의 특정 분야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의 뭐 고발 이런 것 위주였다면 페미니즘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 자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통합적으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차별과 뭐 혐오라든지 이런 위계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시각 그다음에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고발을 넘어서 이제 대안 모색까지. 네.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느끼세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두 분한테 올 한 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강렬했던 유의미했던 여성 관련 이슈는 뭐가 기억나시는지? 저는 낙태죄 폐지 청원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3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걸 보면서 사실 이제 여성 스스로가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식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여성들이 동참했다라는 데 대해서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혜정 부소장은?
네, 저는 이번에 이제 한샘 사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랑 그렇죠. 성폭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긴 했지만 이렇게 예. 적나라하게 발생부터 또 연속적으로 어떤 2차적인, 3차적인 또 다른 사건들로 이어지는가의 민낯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예. 또 의미 있게도 이제 며칠 전에 12월 22일에는 대법원에서 4년 6개월 동안 이제 끌어왔던 소송이 있거든요. 어떤 피해자가 대기업에서 르노 삼성 자동차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조력인이 어떤 피해자를 위해서 진술해 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회사가 이제 징계를 했는데 네. 이것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압력으로 행사될 수 있다. 그래서 불이익 조치 위반이다라고 하는 민사소송 그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고발한 사건도 있었고 올해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회사의 사용자의 책임을 물은 판결도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고발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터져 나오고 네, 그렇죠.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네. 터져 나온 것뿐만 하면 안 되고요. 터져 나왔을 때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있어야 그 이후에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이제 그 세부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다는 것이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미투 캠페인을 소개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죠?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으로 트위터에서 주로 이제 자기가 소속돼 있는 공간, 예를 들면 뭐 인디 음악이라든지 뭐 오타쿠계, 그다음에 뭐 문단 내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스포츠계, 그다음에 기독교, 종교계, 교회 내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이제 미투 캠페인이랑 좀 다른 점은 유명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가 어떤 성폭력을 무슨 감독에게 어떤 제작자에게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연예계 기사에 지금 당장 나와도 좋은 환경인가라고 했을 때. 올해 한 2건 정도는 불거졌죠, 그래도. 네, 그랬지만 유명 배우는 또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예.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한국의 뭐 제작 현실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마저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랑은 좀 다른 양상으로 우리는 좀 작지만 자기 공간 안에서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것이 소송이라든지 뭐 책 출판이라든지 이렇게 현실화되는 흐름도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투 캠페인 같은 규모는 아니라고 느껴지지만 꾸준히 피해자들의 말하기는 있어 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유명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마저 동참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면 우리는 저변에서 그런 운동들이 좀 확산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유명인들은 아직은 좀 나서기 뭐한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말하기, 피해당한 사람의 말하기라고 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성폭력 피해 생존자 말하기 대회 이게 지금 올해 몇 회째입니까? 네, 올해 2003년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지금까지 한 60여 분 정도의 피해 생존자가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네.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때로는 음악으로 만들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뭐 영상이나 미술 작품으로 만드셨을 때도 있었어요. 올해는 한 15분 정도 동안 PPT로 세바시 같은 형식으로 메시지를 좀 썼고 15분 동안 사람들에게 이제 한 100여 명이 모인 공간에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그 무대에서 5분이 말했습니다. 이런 대회가 1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단단님께서 그러니까 올해 거기에 말하기 대회에 가서 네. 프레젠테이션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일단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말하기 대회가 좀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에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없지 않았었지만 그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그 소규모의 성폭력 피해자 상담 그러니까 작은 말하기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예,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자리에서 참가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피해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위안을 받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말하기 대회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도움 받는 것조차도 너무 쉽지 않아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피해를 당했을 때 상담소를 찾아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네. 여건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좀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커밍아웃하는 저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그 커밍아웃이라는 문장이 사실은 커밍아웃 오브 더 클로젯, 그러니까 벽장에서 나오라는 뜻의 줄임말이거든요. 벽장에서 나오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기를 바라서 나가서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벽장 속에 혼자만 갇혀서 끙끙대지 말고 네. 나와라. 세상 속에 나와라. 예. 그렇죠. 그리고 좀 그거를 전복하고 싶었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벽장 안에서 나오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문제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요? 그러니까 보통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폭력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에 대해서 일단은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폭력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오히려 피해자한테 비난이 가거나 아이고.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커밍아웃 하기가 쉽지 두려워지고.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이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발언으로 그 커밍아웃 오브 클로짓이라는 단어에서 저희는 오히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오히려 벽장에서 내던져진 거라는 규정을 하고 오히려 가해자나 또는 저희를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벽장 안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춰야 된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런 비겁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용기를 내서 우리가 비겁했다라고 인정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 말을 좀 역전시켜서 차용을 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김혜정 부소장이 조금 정리해서 소개해 주세요. 이 말하기라는 게 왜 중요한지. 네, 그동안 사실 많은 피해자들은 말하고 싶어 하세요. 네. 내가 겪은 일을 말하고 싶고 그래서 세상이 알아듣고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바뀌는 걸 보고 싶어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이 내 말을 통해서 그걸 알아채고 또 다른 일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가해자가 무엇보다 부끄러워하면서 반성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처벌도 받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내 주변에서 이제 뉴스를 보더라도 성폭력 사건이 있다. 특히 이제 뭐 내 주변에서 우리 직장에서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자를 감싸거나 피해자를 지지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오히려 저 사람도 좋아서 한 것 같은데 라든지 너무 문제제기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가해자 위주의 그런 말하기에 우리는 좀 듣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가요? 네,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일 있을 때 피해자를 응원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13년 전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자.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표현하자. 네, 그래서 말하는 당사자들이 말할 때 끝까지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예. 네, 안전한 환경이 더 많이 생기면 분명히 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말하지 않겠다를 이길 거다. 라고 해서 지금 13년 동안에 또 이런 결과들을 이렇게 온라인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니까 말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단님께서 이제 성폭력 상담소에서 소규모로부터 시작된 그런 말하기, 이제는 급기야 대중 앞에서까지 말하기. 네. 그런 과정을 통해 본인의 변화가 있다고 느껴지세요? 네. 어떤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아니,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에도 가해자가 당당하지 못해야죠. 네.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게 펼쳐졌을 때 스스로를 내적으로 다지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내가 당당하게 살아야지라고 다질 수는 있었지만 그게 외적으로도 가능하냐라면 되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100명이라는 인원이 많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저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피해를 겪었고 그로 인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말한다라는 거. 예. 그건 그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렇죠. 길에서라도 마주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적으로 저를 다독이려고 당당하게 살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외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저를 봤기 때문에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외적인 조건까지 갖추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예. 네. 나를 누가 어디서 알아볼지 모르는데 네. 내가 주눅들어 살면 안 돼. 네. 이런 의지가 더 강해지셨다. 네. 이름 그대로 더 단단해지신 거죠. 감사합니다. 네. 뭐랄까요? 길 가다가 강도한테 몽둥이로 맞았다. 그거랑 성폭력을 당했다. 뭐가 다릅니까? 같은 폭력 아닌가요? 네, 이게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하기 하신 분도 심리상담 받으시면서 성자가 붙으면 피해자에게 비난이 간다. 그것이 사회적인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포기하자는 건 아닌데요. 그 신기한, 이상한, 비틀린, 거기서부터 많은 피해자나 가해자들이 그 골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바뀌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지금도 성폭력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지 성폭력을 인정되는 그런 문구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왜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라는 몫이 다가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말하기 대회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생존자 말하기 대회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렇게 붙인 이유는 뭡니까? 그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피해라고 얘기를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성폭력은 보통 권력관계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게 많죠. 상습적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일상을 제대로 이렇게 유지해 나가기가 되게 힘든, 그러니까 정말 생존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는 경험이기 때문에 네네. 생존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피해자 그러면 오해될 소지가 있다 오히려. 네. 그래서 피해 생존자. 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용어는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로 쓸 때도 있고 또 법정에 가면 또 법정이나 신고를 하면 다른 이름이 부여되잖아요. 생존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도 살아간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내 삶을 할 사람.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이런 피해자의 이후의 삶에 좀 초점을 맞춘 용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올 한 해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 이슈화하고 또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출발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동시에 지금 성폭력의 가해 양상은 정말 더 복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맞습니다. 몰카, 뭐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보복성 성폭력 이런 등등들이 자꾸 더 이렇게 확산되고 복합화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 내년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좋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나는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처럼 뭐 젠더 폭력 방지 기본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 생겨나는 기존의 여성 폭력과는 좀 다른 유형의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지원한다든지 구제한다든지 또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트 폭력 같은 이런 유형의 여성 폭력에 대한 제도,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하는 노력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법제도적인 노력.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들이 내 주변에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주변에 둘러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어디선가 말을 하고 있거나, 또 이제 온라인에서 쓰고 있거나 이런 피해자들도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새로 생겨나는 그런 여성폭력을 해보고, 이거 재밌는데? 라든지, 친구가 했는데 나도 해볼까? 이러는 가해자들도 내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디선가 몰카를 사보고, 한번 설치해보고, 누군가를 찍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직장 안에서 스토킹을 해보고, 또 취해 있는 사람한테 몰래 추행을 한다든가, 또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서 뭐 사실상은 불법 유출된 누군가의 성행위 영상인 그런 폭력 영상을 국산 야동이라고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에 있죠. 대해서 불법이다. 이거는 범죄다. 이건 누군가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주변인으로서 말하기도 되게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인으로서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지 마. 경고하고. 그게 그 다음 단계에서의 말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특히 뭐
주로 남성들 사이에서 그런 운동이 좀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다고도 하는 그래요? 소식이 들리네요. 네. 앞에 말한 그 젠더 폭력 방지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법과는 제일 큰 차이가 어떤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 영역별로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이런 법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젠더에 기반한 젠더라는 성 역할, 차이 이런 것이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게 폭력이 되는 구조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용어에 담겨 있는 것이 큰 차이고요. 그리고 국가의 예방 책임, 교육, 홍보의 책임,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통계를 좀 내는 것. 지금은 통계가 좀 부실한 통계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통계를 내서 정책의 어떤 나침반이 되게 하는 거. 예. 그다음에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예산도 따로 별도의 어떤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의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본법의 역할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의 단어로 페미니즘 그리고 말하기 운동의 확산. 그런데 일각에서 올해를 여권 신장의 해다라고 부르는데 거기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완결형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동의할 수 없지만 진행형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했나요? 여권 신장 쪽으로? 이미 말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사실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말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었던 건 단순히 성폭력 상담소가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조금 더 저에게 호의적인 시선들이 생겨났다라는 걸 제가 체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네. 완벽하진 않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다.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잠재적 가해자들을 더 조심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조심하게 만든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좀 이상하긴 하네요. 잠재적 가해자들이 가해 행위를 못하도록 강요하는,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자체로서도 여권 신장의 출발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사실 뭐 저도 말하기 대회에서 궁극적으로 원했던 건 사실 이제 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효 기간이 지난 것, 공소시효가 지난 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궁극에는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가해자의 말을 더 믿기보다는 피해자가 뭘 느끼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피해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때 정말 잠정적으로는 가해자들이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년부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여권 신장의 해가 좀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두 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혜정 부소장, 또 성폭력 피해 생존자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셨던 단단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병도 정무수석이 해명에 나섰는데요. 이 소리를 들어보시죠. 이명박 대통령의 뒷공문을 캐다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대신 모하메드 왕세자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참회하십시오. 청와대는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십시오. 지난 6월에 대통령께서 UAE 왕세제하고 통화를 하셨고요.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 비서실장이 나가게 됐고 친서를 가지고 갔고요. 우리 원전 4기가 지금 UAE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 없는 내용들이 계속 재생산됨으로써 차후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정무수석의 말은 그러니까 원전과 관계가 없다. 이건 분명한데
방문 이유를 다 밝힐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두 가지 경로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는데요. 기자들에게는 이제 공보 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는 정무 라인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종합을 해보면 이게 결국 국익과 여러모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밝힐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추측성 보도, 근거 없는 보도들은 자제해달라. 정치적으로 의심할 만한 그런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국회가 요구를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 보고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설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뭐 쉽게 물러날 분위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 항의 방문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도 했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예 아랍에미리트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보도에 대해서 부인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지도부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개헌특위 문제 이 문제까지 끼어서 임시국회는 지금 본회의를 못 열어서 파행이 계속되고 있고 검찰이 오늘 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방탄국회 논란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라고 했습니다만 오늘도 또 새로운 보도가 하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첨단 무기 분야 방산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임종석 실장의 특사 파견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협을 하면서 순위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 탄도미사일로 바라카 원전을 파괴하겠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만약에 한국 기술이 들어간 요격 미사일로 바라카 원전을 방어할 수 있게 되면은 이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정부는 서로 윈윈이 되는데 이란을 필두로 한 시아파 국가들과 한국 정부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시아파 정권들과 지금 가까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이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추진하는 건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처음엔 원전 그러다 또 카타르의 LNG 수입 문제 이번엔 또 요격 미사일 참 여러 가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만큼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도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내일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이런 문구가 삽입된 배경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여부,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 제한 주체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이제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하는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 70%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 단체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합의를 정부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강경화 장관의 이 발언은 합의 파기나 재협상까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재협상이었죠. 일단은 내일 그 결과 발표부터 좀 차분히 지켜보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7개월 만에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노사는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생명 안전 업무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해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는데요. 예. 그 결과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약 3천 명을 공사 직접 고용 대상으로 결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비정규직 7천여 명은 자회사 두 곳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예. 본사 고용 경우보다 근로조건이나 고용 안정 수준이 낮지 않도록 한다. 이 점이 명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전환 대상뿐만 아니라 이 방식도 논란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합의가 됐어요? 비정규직 노조 측은 그간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해왔는데 오늘 합의는 직접 고용의 경우 관리직은 경쟁 채용으로 하고 현장직은 면접 및 적격 심사 방식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그리고 또 자회사의 경우에는 최소 심사 방식을 이렇게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즉 어느 정도는 공개 채용 방식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 대목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게 다행이다. 이런 반응 나옵니다. 근데 뭐 기존 정규직들의 반발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지난 20일에서 21일까지 실시된 임단협의 결과에 대해서 지도부의 불신임 의사를 투표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노조 지도부는 동반 사퇴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 불만의 핵심은 비정규직이 새로 직접 고용되면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결국 정규직이 피해를 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협상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가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외가 되고 끌려다니기만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식의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이 지금 일반화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기도 좀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질병관리본부가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이 주사제에서도 검출됐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액 자체의 제품 결함인지 아니면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 오염이 된 것인지 이 문제가 남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일단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투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사제뿐만 아니라 인큐베이터 모포 여기서도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된 사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대목동병원이 의료 과실을 일으켰다. 이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다음 뉴스는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열흘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서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된 것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여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중앙지법이 맡은 사건의 구속적부심 심사는 형사 51부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재판장인 신광열 수석부장판사가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사건은 형사 2부로 다시 재배당이 됐는데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신문은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오늘 시사 2내 주진우 기자가 검찰에 출석했다고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다스에 140억을 돌려주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이 담긴 서류 그리고 다스 핵심 관계자의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서 외교당국을 움직여서 개별 회사의 재산 분양에 개입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다스의 실소유주인지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를 이제 주진우 기자가 갖고 왔다 이 얘기인 건데요. 아울러 다스 실소유주가 2008년까지 차명 계좌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오늘 또 공식 활동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소시효와 관련한 법리 문제 등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 수사팀은 2008년 정호영 특검 수사 내용이 맞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주 목표인데 공소시효가 내년 2월 21일에 만료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서둘러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빌리 조엘의 Honesty. 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뉴스 정리해 볼까요? 영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지가 2013년 이후에 이게 매년 말 되면은 그 올해의 국가 이걸 선정을 합니다. 예. 매년 내부 개혁과 혁신으로 세계적인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국가들을 선정을 하는 건데 아하. 올해는 프랑스가 선정이 됐거든요. 프랑스. 네. 근데 이 마지막까지 프랑스하고 경합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예. 결국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올해의 국가 2위 자리에 한국이 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일단 이 언론이 판단하는 그 불량 국가는 제외를 하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타임지라든가 기타 여러 언론들이 세계에 영향력 있는 백인 선정할 때 예. 나쁜 방향이든 좋은 방향이든 그 세계에 영향력 가지고 있는 인물들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김정은도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근데 이번에 그 이코노미스트지가 올해의 국가를 선정할 때는 이런 나쁜 영향력은 제외를 하고요. 예. 그래서 실제 이번에도 아예 그 북한을 명시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북한은 빼겠다. 우선 이렇게. 심사 대상에서부터 뺀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국토 면적이라든가 GDP 규모 이런 것들도 선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빼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올해의 국가에 선정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언론은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하면서 대신에 국가 크기라든가 인구, GDP 이런 거 그러니까 수치상의 어떤 규모에 관계없이 예. 최근 1년 동안 현저한 내적 개선 실적 그래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어떤 길을 제시한 국가가 선정이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냐 부자 나라냐 이런 거 안 따지고 네. 그냥 내적 개선 실적 그거를 중시한다. 네. 우리 한국이 2등 했다는 건 어떤 점이 플러스 요인이었을까요? 올 한 해 한국 참 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덮친 긴장 고조 그리고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거센 반발 그러면서 경제 보이콧까지 이어지는 경제의 위기를 좀 잘 헤쳐나가면서 예. 내적으로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당면 과제, 그다음에 이 부패 척결의 차원에서 큰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이코노미스트가 올 한 해 한국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Extraordinary year. 아주 특별한 한 해였다. 예.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예. 그 첫 번째 이유가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아주 차분하고 품위 있게 견뎌낸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올해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과거 전례가 없던 수준 아니었습니까? 일단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올해 4차례나 나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죠. 예, 북한의 최근 수년 동안의 그 사실 실질적인 핵무기 소유를 지금 가시권 안에 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결과 북한이 이제 올해 들어서 역대 어느 핵무기보다 더 강한 수준의 핵무기를 지하 실험까지 사실 했고요.
미사일도 역대 우리가 이 통계를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시기를 다 포함해서 어느 해보다 올해 가장 어떤 뭐 빠른 미사일 개발 속도를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김일성 당시에는 북한이 신형 미사일 실험을 3차례밖에 안 했습니다. 통틀어서 김정일 시대에는 2차례밖에 안 했고, 근데 김정은 올해 들어서만 신형급 미사일을 6차례나 선보였다. 그랬죠. 이런 긴박한 대북 문제 상황을 정상적인 방식의 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가 이코노미스트지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차분함과 품위로, 그러니까 calm and grac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견뎌냈다는 겁니다. 차분함과 품위를 갖고 북한 위기를 견뎌냈다. 네. 그게 첫 번째네요. 네. 그리고 과거 같으면은요, 이 전쟁 위협이 있으면 이제 국민들이 물건 사재기하고 또 뭐 방위성금 모금 이런 굉장히 전쟁에 대한 공포심, 이게 일상 삶을 이렇게 잠식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몇 차례 이 코너에서도 외신 보도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의 위협이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일상에 전혀 변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국내 정치적인 어떤 불순한 목적이 북풍이라든가 이렇게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이런 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실제 올해 북한 위기는 그 100% 북한에서만 만들어진 위기라기보다 뭐 외신 표현들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천박한 대응, 그다음에 일본 아베 정권의 전쟁 공포 여론전이라는 그런 양념이 첨가된 북미일 합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 북한 위기 앞에서 전 세계가 전율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만 남의 일 보듯이 태어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번에 이코노미스트지를 포함을 해서 이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유력 언론들, 오히려 북한발 위기를 제대로 대응한 사람들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차분함과 품위를 갖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로군요. 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그 부패 척결 차원 이야기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외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 차분함이었다면은 내적 부패에 대한 대응은 단호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는데, 아하. 이 이코노미스트지는 외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위기 변수 와중에 국내에서는 대규모 국민행동, 그리고 이어지는 대통령 탄핵, 수감, 이렇게 급변하는 정치적인 상황에도 새 정부가 차분하게 중국의 보이콧 사태를 헤쳐나갔고,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를 정중하게 연기시켜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한국 그 사법계는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의 총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스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보스로 부르는군요, 이제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후 외환 현명하게 대처했다. 그게 이제 올해의 국가로 한국이 주목받은 그건데. 근데 프랑스는 우리보다 더 높은 점수는 뭐예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의 국가 선정 기준이 뭐 수치로 나타나는 양적 성과가 아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을 보여줌으로써 제구천의 다른 문화권에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과연 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적 차원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했는가? 이게 올해의 국가 선정 기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프랑스가 올해 대선 과정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역량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 언론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프랑스의 경우 유럽 대륙이 안고 있는, 특히 서유럽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 이 모두 다 안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높은 실업률, 낮은 성장률, 청년 실업, 또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 실패, 그로 인한 극우 세력의 발흥, 이런 서유럽의 문제 중에서 어느 하나 빠지지 않은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또 프랑스인데요. 근데 올해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선을 통해서 보여준 프랑스의 힘은 이 에코노미스트의 표현 그대로 영광의 날이 마침내 왔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게 프랑스 국가에 나와 있는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일부러, 그래서 이게 영어로 된 그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로 그대로 Le jour de gloire est arrivé,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 안 쓰고요. 영광의 날이 마침내 왔다라는 걸 프랑스어로. 왜냐하면 이게 프랑스 국가의 일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렇게 할 만큼 아주 극적이었다, 이렇게 이 언론이 평가를 한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했잖아요. 그게 정말 그렇게 훌륭한 건가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설명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전에 좌우 대립으로 극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러니까 극우 세력의 발흥, 이거를 다른 프레임으로 극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 대립이 아니라 개방과 폐쇄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 극우 세력은 물론이고 기존의 구 세력까지 밀어낸 선택, 이거를 이 프랑스인들이 함으로써 이 빠져나오기 어려워 보이는 이 딜레마를 넘어서 지구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일종의 제3의 대안 이런 식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의 국가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인데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 유럽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이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들 중에서 이 대표적인 게 자국 중심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배타주의. 그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자국의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자국 기업들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건데 그런 주장이 어떻게 허구인가 이런 것들을 현재 프랑스가 보여주면서 예. 개방과 연대 소통이 이 시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말하자면은 실업, 뭐 소외, 차별, 저성장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코노미스트에서 볼 때 이 프랑스식의 대안과 한국식 대안 사이에는 뭔가 연결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국이 기존의 세계 경찰 역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국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런 선언을 한 지금이고, 예. 그다음에 아직 인권, 자유 뭐 이런 차원에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중국이 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대국으로 올라선 지금 과연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또 시민이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한 두 나라가 이제 프랑스하고 한국이라는 거죠. 아하. 다시 말해서 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좋다가 아니라 가야 할 길과 분명히 배격해야 될 길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예. 요컨대 다 좋으니까 통합하자, 다 같이 가자 이런 자세는 현재의 모순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건데, 이 프랑스의 경우는 이 배격하고 나아가야 할 대상을 폐쇄라고 잡은 거고 한국은 그걸 적폐라고 규정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듯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이 집권당이 중도 세력이고 따라서 좌도 우도 아닌 중간 영역을 정치적인 지표로 삼는다. 이런 생각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거는 몰이에서 나온 오해다. 예. 이런 거죠. 폐쇄주의는 완전히 배격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노선과 철학이 있다. 이런 네.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의 국가 2등 우리 스스로 좀 기뻐해야 할 그런 일인 것 같고요. 네네. 또 올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다른 보도 내용들이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죠. 간단하게 몇 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쿼츠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매체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한국을 달군 영어로는 밈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는데 예. 짧게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이제 보도한 게 있었습니다. 예.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얼굴 패권이라는 말, 그러니까 페이스 헤게몬이라는 말이 미남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우리 그 지난 대선 직후에 뭐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잘생겼다 이런 말 한참 돌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이야기가 선정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재벌 저격수의 가방 이게 누군지 이제 짐작을 하실 텐데. 김상조 위원장. 네. 예. 그 가방이 굉장히 그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았던 그 소위 말해서 그 짤이라고 하는 그거였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BBC 데드라고. BBC 데드?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부산대학교의 로버트 켈리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할 때 그 갓난아기 아장아장 그 들어온 거? 네네. 예. 생방송 인터뷰 중에 아이가 들어와서 식은땀을 흘렸던 그 켈리 교수가 앞으로 다시는 인터뷰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더 유명해진 예. 그거를 이제 BBC 데드다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이제 당연히 기억하실 겁니다. 소위 노룩 패스다. 노룩 패스. 예. 김무성 의원 얘기죠. 예. 공항에서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가방을 밀면서 보좌관인지 하여간 다른 분이 이렇게 가지고 갔던 그것이 또 한참 우리 저 인터넷에서 많이 돌았던 장면이었었죠. 예. 이런 것들이 올 한 해 한국의 인터넷을 달궜던 그런 그 짧은 영상들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쿼츠. 네. 예. 인터넷
이제 인터넷 언론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얼굴 패권, 네. 재별 저격수의 가방, BBC 데드, 노룩 패스 4개만 네. 소개하셨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건 뭐죠? 누가 그랬죠? 그 과거에 그 새누리당 시절에 그 이정현 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예.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강한 부정을 한 거였는데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뭐 실제 탄핵이 된다면 내 손에 장지지겠다 했던 네네. 거. 예. 그 이후에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아주 뭐 패러디하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돌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표현이 또 새로 한국에서 이번 2017년을 인터넷을 달궜던 짤방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벤치 코트. 롱코트. 네. 예. 이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 봤습니다만 굉장히 유행을 아마 불러일으킨 모양이죠. 한정판 판매 사느라고 뭐 새벽부터 줄 서고 그러셨잖아요. 네. 예, 예. 뭐 굉장히 귀한 것 같은데 좀 구경을 못 해봐서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그 2017년 우리 한 해에 한국의 인터넷을 달궜던 어떤 영상들이었다. 이런 것이 미국의 쿼츠에서 보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국민들이 그 엘리트층과 부패에 질렸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 쿼츠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노룩 패스, 내 손에 장지진다 이런 게 주요하게 꼽힌 걸로 봐서 네. 부패에 대한 뭐 이런 것, 혐오 이런 걸 이제 상징하고 있다 이런 말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부터 또 매서운 강추위 온다고 그러죠.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청년 유니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내년도에 뭐 통상적인 인상폭보다 높기는 했지만은 한국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좀 중론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제 재원도 3조 원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준만큼의 일자리 감소는 안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서는 그 주유소 아르바이트생들을 없애느라고 셀프 주유소로 막 바꾸고 이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던데 그런 게 이 청년 유니온 측에서는 피부로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까?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노동의 어떤 일자리 추이를 진단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아하. 네네. 어쨌든 뭐 말씀하신 사례들도 이용화를 하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 이게 어떤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옳은 방향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사안들은 뭡니까? 일단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 수준을 보전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소득 가구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부채, 건강 이런 네.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년 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최근 동향 좀 정리해 볼까요? 예, 홍준표 대표 무죄 확정 이후에 말씀드렸지만 투트랙이에요. 김성태 원내대표 지위로 이제 여권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고 뭐 예컨대 임종석 비서실장 UAE 특사 방문 관련해가지고 공세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청와대 앞에서 시위성 그렇죠. 했죠.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전략공천 카드를 꺼냈어요. 네. 그 원내 지도부는 청와대랑 싸우고 당대표는 선거를 챙긴다. 그렇죠. 역할 분담인데 예. 홍 대표 최근의 발언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해도 무방하겠죠. 거기 후보군이 많으니까. 네, 그 외에 우리가 취약한 지역은 꼭 경선으로 뽑아서 선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 당내 구체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TK 지역하고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략공천으로 갈 수 있다. 왜 인천이냐? 인천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잖아요. 예. 시장을 그 친박계지 않습니까? 유정복 시장. 그렇죠. 예. 경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예. 대구 경북하고 인천은 경선을 하고 네. 나머지는 경선 없이 전략공천? 그렇죠. 왜 그런 거냐. 예.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꼭 자유한국당이 아니라도 특히 자유한국당 지금 당의 경쟁력 있는 인사가 많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TK 네. 지역 제외하고는. 당 내에. 그렇죠. 그러면은 바깥에 좋은 인사를 영입해야 되는데 과거에 다른 당들도 보면은 밖에 있는 인사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 이러면 이게 사실 불쏘시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그렇죠. 그런데 새로 영입되는 사람은 기존에 당에 있던 사람보다는 경선에서 좀 불리하다. 그럼요. 그리고 어느 당이든지 간에 당원 경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바깥의 인사가 갑자기 들어와서 당내 경선에 통과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괜찮은 인사가 있어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지만 공천 준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선은 없고 그냥 바로 공천을 줄 테니 들어와라.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 경선 통과도 어렵고 또 당내에서 경선하다 보면은 많이 다치잖아요. 네. 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좀 맷집이 있는데 공격을 받으니까. 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어렵죠, 그게. 네. 뭐 지역별로 영입 대상이라고 벌써 몇몇 언론에 이름까지 나오던데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18대 국회의원 지낸 홍정욱 헤럴드 경제회장 그리고 참여 전에 대한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약속한 대로 하려면은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최소한 개헌안이 발의돼야 되고 예. 이 안이 5월 초에 국회를 통과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6월 13일 날 개헌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면은 뭐 개헌 특위를 연장하더라도 최소한 개헌안이 2월 말까지나 3월 초에는 완성하겠다는 약속이 서로 되어야 연장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까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만 정치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권력구조 문제인데 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금 대략 생각하고 있죠. 맞죠? 그것도 뭐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뭐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뭐 분권형 대통령제를 또 바라는 의원분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터놓고 우리가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예. 작년 우리 광장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뜻만 잘 받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터놓고 개헌 투기에서 논의를 했는데 아무런 진척을 못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 국회에서도 보니까 개헌을 많이 연구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뭐 답을 몰라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 각 당이 정말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하신다면 답은 금방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를 놓치기 싫어하실 것 같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국회 권력을 강화해야 되니까 내각제 쪽을 선호하는 것 같고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당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권력 구조하고 선거제도 개편과 서로 연계해서 토의를 하면 양쪽이 다 뭐 100% 서로가 만족은 못하더라도 서로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찾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요. 지금 진도가 나가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더 눈을 좀 뜨시고 압력을 넣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 그러니까 오늘 초선 의원들이 연명으로 성명을 낸 것도 국민들이요 이제 관심 갖고 개헌에 대해서도 압력 좀 넣어주세요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성명 낸 이후에 무슨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또 있나요? 뭐 아직 구체적인 활동은 저희들은 없지만요. 계속 개헌 논의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었습니다.
이제는 88만 원 세대가 아니라 77만 원 세대다. 네, 이 작년에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78만 1,000원이었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2013년에는 90만 원대였는데 3년 사이에 10% 이상 떨어진 거라고 하니까 뭐 추락하는 소득의 날개는 없다,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네요.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 연결해 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죠.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어제 이제 기사 헤드라인으로는 주로 77만 원 세대 탄생이라고 나갔는데요.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30대 이하의 청년 가구들의 전반적인 소득이 줄고 있고 이에 반해서 부채는 늘고 있으며 생활 수준이 좀 낮아지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0세 이하 청년 가구의 전반적 소득이 낮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1분위? 가장 낮은 분이, 예. 그러니까 즉 저소득 30대 이하의 그 평균 소득이 얼마요? 78만 1,000원? 네, 78만 원대. 네. 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면서요? 이게 저희가 이제 좀 더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요. 예. 이게 가장 낮은 분위는 이제 파트타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예. 이게 어쨌든 파트타임 일자리들도 경쟁이 심해지고, 어쨌든 이제 이 소득 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이건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최저임금 작년의 경우 6,030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그렇게 근무하면 그래도 한 96만 원 이상이 되는데. 맞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까지 일을 못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업장에 있든지. 네. 예. 그러면서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지금 평균적으로 좀 내봤을 때 이 30세 이하 가구의 부채 증가 속도가 전년 대비 42% 증가.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은 2030 세대들의 부채 증가가 모든 세대들을 아울러서 가장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42%나 증가했다고요? 네네. 그 부채의 이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도 있나요? 일단은 그 부채별로 통계를 보다 보면은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석할 때 20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자금이나 아니면 생활비를 목적으로 부채가 초기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게 3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결혼 등의 이유로 이제 집을 장만해야 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의 비중이 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그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빚까지 있으면 빚 갚느라고 그 적은 소득에서 또 돈이 나가면 어떻게 삽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어쨌든 적은 소득에서 빚까지 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생활비 어떤 부분을 포션을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체로 조사해본 분석에 따르면은, 결국 이제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생활비 어떤 항목을 줄이냐라고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식비나 교육비, 저축, 이런 이제 당장의 어떤 음식 값을 줄이거나 아니면 자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는 방식으로 예.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비, 교육비, 저축. 네. 저축은 아예 생각도 못 하겠군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요. 예. 또 실제로 빚을 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저소득층 가구들 중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빚으로 상환한다고도 합니다. 버는 돈의 3분의 1을 빚 갚는 데 쓴다? 네, 맞습니다. 우리 청년유니온이 보기에 그러니까 지난 몇 년 사이에 오히려 저소득 청년 가구 소득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 핵심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일자리의 양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예. 소위 청년 실업으로 표현되는 실업률이 전체 연령대 실업률보다 3배, 4배 육박하는 상황이 일단 기저에 깔려 있고 예. 설령 취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당수가 불안정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고 예. 또 이제 한국의 어떤 생활 수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고비용 구조로 점점 가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서 소득 청년 가구의 어떤 생활 수준이 더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올해는
이게 이제 오늘 발표된 건 작년 통계니까요. 네.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기대하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이게 사실 뭐 정부의 정책 의지만으로 일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기업의 어떤 이 생산의 어떤 재분배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복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조각화되어야 한국 사회의 이 만성적인 저임금, 저소득 구조를 좀 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년, 2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지낸 김병준 교수. 김병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리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렇죠. 안 된 그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당내에서 이제 김용태 의원 젊으니까 아무래도 부산시장으로는 뭐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친형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이런 이름이 나오고 경기도지사로는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 등이 있거든요. 이 다 자기 생각하고는 별개로 당에서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일단 거론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바로 기자들이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오늘 당장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장제국, 안대희 안 한다. 둘 다 부산 쪽인데.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은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나갔을 때 승산이 있다. 확신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그게 첫 번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여의치 않다는 거죠.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산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죠. 장제국, 안대희도 부산한다.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바깥의 환경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예컨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뭐 다 잘 안 된다. 그래서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1대1 구도가 된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후보 자리가 꽤 매력적일 수 있죠, 지금보다는.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영입 대상 지역, 서울, 뭐 부산, 뭐 경기 등등에 내가 한번 나가보겠소라고 준비하던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병수 현 시장이 홍 대표와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아마 공천 안 될 걸로 보는데 이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그래요. 아까 경기도 최준경 뭐 전 장관 이야기 나왔지만은 그 남경필 지사는 무조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경필 지사는 현재는 바른정당 소속이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자뷰 현상이 있는 게 지난 대선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영입해가지고 꽃가마 태워가지고 범보수 후보로 뭐 하겠다 이런 뭐 이야기 나오고 전격 귀국해갖고 한동안 또 새머리도 하긴 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물러나고 나니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또 이제 막 주목을 받고 지지율도 오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분도 안 나간다 그랬죠. 여러 계산이 있었겠지만요. 둘 다 연속해서 안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가지고 뭐 이인재, 김진태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 그 당시 새누리당 안에 있던 인물들이 경선해가지고 결국은 홍준표 지금 이제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랬었죠. 결국 바깥에 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방선거도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바깥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인물들이 뭐 떨어져도 다음 총선까지 내다본다 이런 계산이 아니라면은 쉽지 않아지고 그럼 결국은 원래 그 얼굴들 뭐 후보를 내긴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좀 올라가든지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지방선거 내가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줄을 설 거예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 이름을 아무리 거론해봐야 거론된 사람들이 들어오겠다는 것보다는 안 들어오는 쪽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입에 다물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까지 보려고. 특히나 뭐 거론됐던 사람 가운데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지낸 김병준 뭐 국민대 교수 같은 경우는 정말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곧 선거 나간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딱 손살에 칠 것 같은데.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은 있어요. 범보수 단일 후보, 범야권 단일 후보라면 혹시 모른다. 혹시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의 단독 후보라고는 뭐 어렵다.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조금 빨리빨리 그 스텝을 밟고 있고 뭐 당 안팎에서 이름도 거론되지만 절대 조속한 시일 내에 안 된다. 그 말이군요. 그렇죠. 당의 체력을 올리는 게 첫 번째죠.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7명이 오늘 조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연결해서 설명 들어보겠고요. 저임금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겨우 78만 원이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88만 원 세대는커녕 77만 원 세대가 되는 셈인데 더 낮아지고 있는 청년 소득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의견 전해드립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시사자키 연말 특집 2017년의 사람들 그 5번째 순서인데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고발한 여성들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밖에서 본 한국 올해의 국가 2위로 한국이 꼽혔답니다. 이런 뉴스들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개헌 투기 연장에 대한 여야 간 이견 때문에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57명이 조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오늘 그 성명 발표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최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선 의원 57명이 전원 참석한 성명에 동참하신 거죠? 예, 전원이 동참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런 성명을 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국정농단을 일삼은 정권이 무너지고 국민의 열망을 담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예, 광장에서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정권 하나 세우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 사회와 정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라는 명령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예. 국민이 바라는 투명한 정부, 민주적인 정부, 정치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모든 내용을 담은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어서 초선 의원들이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예. 개헌 투기가 이대로 가면 연말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활동 시한을 더 연장하자고 하고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연장하더라도 2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꾸 이걸 좀 그냥 기간만 연장하고 2월 말이라고 못 박지 말자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거기에 얽매여서 그런 주장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내년 6월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선거 전략상 개헌 투표와 동시에 지방선거를 하면 아마 자기 당에 유리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한 결과가 아닐까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동시에 하면 불리해진다 이것 때문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근데 만약의 경우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개헌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실 그거는 유불리가 없는 거 아닐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아마 이제 각 당별로 처한 입장이 달라서 그런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오늘 또 자유한국당의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개헌 논의 지지부진한 거는 여당 탓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그게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역대 정부에서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대통령이 개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자고 나선 경우가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개헌